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이번 명절은 무엇보다도 화제가 되는 것이 우한 폐렴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바이러스의 전염이 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또 무슨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거냐, 신흥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위기가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흥국들의 정부 부채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다음 경제 위기는 신흥국에서 발생을 한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우측 하단에 이 구독 버튼과 좌측 하단에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신흥국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정한 이유로 이런 그 화폐 시스템, 이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을 사실상 이 미국이 만들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성장하고 다른 이런 기타 국가들, 이 기타 국가들의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면서 앉아서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냐면 선진국들, 흔히 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들이 자기네들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쓸 때 일단 신흥국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흔히 뭐 제가 말하는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일본, 유럽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찍는 이 돈을 이 종이로 된 화폐가 이 국제 통화가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 아니 지금 돈이 돌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면 또 돈을 이들은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뭐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이렇게 제로 포인트까지 내리게 되어도 외환위기를 겪을 위험이 일단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로 수준까지 이런 식으로 낮추게 되면 또 이제는 이 QE, 이 양적 완화까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양적 완화란 게 중앙은행이 이 돈을 찍어가지고 자산을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금리 인하라는 가격의 조정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지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양의 확대, 이 양의 확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진국이 아니고요. 바로 문제는 신흥국이 됩니다. 선진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무작정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데 신흥국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뭐 금리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때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의 지배를 벗어나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화정책을 시행하다간 바로 이 외환위기에 이 위기에 빠지기 쉽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미국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덜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가의 경우 덜 올리고 싶어하고 미국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내리면 더 내리고 싶어하는 게 이 신흥국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참 하기 싫지만 신흥국은 이 노력해도 이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이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기축 통화국들이 뭐 양적 완화나 이 제로 포인트 금리까지 이런 극단적인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신흥국들이 따라가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미국과 신흥국의 이 경제 성장률 차트를 들고 온 것이고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 이 2% 전후 경제 성장률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국면이고요. 사실 2010년대 들어서 이 성장률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제로 포인트에 달하는 이런 금리 정책과 대규모의 이 QE 정책, 이 QE 정책을 단행하면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이 중국의 경우 201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이 6% 부근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성장률 하락은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이런 극단적인 QE와 통화정책을 펼친 경기 부양에 총력을 펼쳤던 시기에 이렇게 동달아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흥국들의 금리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이런 실물 경제가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의 경우, 미국채 10년물의 경우 2010년 이 초에 이미 한 3% 후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 국면의 큰 폭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3%대 이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추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차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자본이 저금리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이 중국은 외환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 신흥국들은 외환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걸 늘 걱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신흥국이고요. 그래서 이 신흥국의 경우 금리를 이런 식으로 더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내리면 이 자본의 유출이 시작될 수 있고, 금리를 반대로 이렇게 올리면 경제의 이 저성장이 펼쳐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품 가격이 매우 급락하던 한 15년도에는 이 브라질, 러시아는 이 외환위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면서 이 국가 파산설이 놀기도 했었고요. 중국도 2016년에 부채 위기설이 난무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이 통화 여력이 이 선진국보다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이 선진국보다 이 재정 정책을 이 강화를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은 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돈을 발행해서 이 돈을 찍어내는 걸 의미하는 데 반해서 이 재정 정책은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나 이 SOC 사업 같은 것을 이렇게 단행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GDP에 기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게 되면 10년도 이후에 선진국은 정부 부채를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오히려 이 통화정책만을 가지고 앞서 이 미국의 성장률 이 2%를 유지했다고 치면, 신흥국들은 이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을 비롯한 여력이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이 재정 정책과 같은 정책들을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 정책이 이렇게 강하게 쓰고 있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가로막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이 앞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가 다시금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성장률을 높이면 신흥국도 덩달아 이 재정 정책을 쓰면서 지금 수준의 이 정부 부채 수준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이 빠르면 1년, 느리면 2년에서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경기 확장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 부채 위기, 이 경제 위기 스토리가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 확장이 이런 식으로 쭉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신흥국이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뒤에 이 표는 이 경기 민감주와 이 방어주의 상대 강도를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보다 더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이어지는 국면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더 크게 성장을 하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정책까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이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이후에 이렇게 수축 국면이 이렇게 오더라도 잘 버텨줄 것이라는 데 반해서 이 신흥국의 경우 이런 수축 국면이 이후에 찾아오게 된다면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과거 2010년이나 2012년에 이 미국, 뭐 유로, 그리고 일본이 뭐 이렇게 겪었던 이 부채 위기를 다음 수축 국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쯤에는 그간의 뭐 재정 정책을 남발해 진행해온 이런 신흥 국가들로부터 아주 커다란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뭐 깍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흥국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이 매우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 기축통화국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은 금리를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덜 올리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덜 올리게 되면 이 금리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신흥국에서 이 자본 유출이 뭐 미국과 같은 나라로 이렇게 가속화되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뭐 기축통화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내리면 반대로 기축통화국이 금리를 이 정도까지 내리면 상대적으로 이 고금리의 매력 때문에 유입된 자본들이 이 저금리로 바뀌면서 다시금 이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여 있는 게 이 신흥국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선진국은 2010년부터 이 통화정책만을 통해서 이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통화정책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경제 성장률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게 성장률이 반영이 미비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다음 이렇게 수축 국면이 시작점에는 신흥국이 그 위기의 대상이 될 확률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확장 국면이 끝나고 다시 이 수축 국면에 들어서게 될 때 이 재정 운용을 남발했던 국가부터 이 위기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